지금 역대급 대형 호재가 크게 2개가 예정되어 있다. 이걸 만드는 소재 업체는 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재 업체 단에서의 실적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수빈쌤, 길가에 벌써 벚꽃이 피었던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 벚꽃이랑 개나리가 너무 이쁘게 피어 있길래 오순이 데리고 선유도 가서 잔뜩 봄 내음 맞고 왔습니다. 사진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죠? 오늘 이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수빈쌤도 OLED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대로 진짜 꽃이 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삼성이 10년 만에 드디어 작정했다라는 주제로 OLED 관련 강의를 드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역대급 대형 호재가 터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 대형 호재가 터진다면 아무래도 우리 큐피디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꽃이 피면서 OLED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형 호재 위주로 한 차례 다시금 OLED 관련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OLED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2차전지랑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 2차전지가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부각받으면서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많은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2차전지와 비교를 하면서 OLED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OLED에는 지금 역대급 대형 호재가 크게 2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형 호재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전 세계 1위 기업이자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 이어서 차세대 아이패드와 맥북까지도 OLED 패널을 채택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호재에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도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종류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많이 탑재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자, 실제로 삼성과 애플이 이 스마트폰에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채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바로 그 애플이 앞으로 내년에는 태블릿에, 그 다음 26년에는 노트북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것을 발표해 준 겁니다. 여기 또한 애플은 차세대 스마트폰을 대체할 디바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도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OLED 패널이 앞으로 태블릿과 노트북과 메타버스에도 새롭게 탑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전체적인 IT 디바이스에 OLED 패널이 침투하는 그 침투율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2차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 역시 구조적인 성장으로 진입했던 가장 큰 원인이 기존의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녔는데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였다는 겁니다. 바로 휘발유나 가솔린으로 운행됐던 자동차였는데 이게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점차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에 따라 점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그 전기차를 만든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전지를 만든 업체들도 다 같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익의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 LCD에 비해 OLED의 장점은 너무나 분명했고 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와줬던 얘기였습니다. 바로 LCD에 비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선명하고 전력 소모량도 적고
무엇보다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렇게 올해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이 530만 대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160%가량 급증한 1380만 대까지 출하량이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애플은 전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압도적 1위의 점유율로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인데 그러한 애플이 LCD가 아닌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클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태블릿 OLED 패널 가격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OLED 패널 가격 대비 무려 3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하나를 팔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의 압도적인 고객인 애플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까지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완전히 그냥 지금 흥이 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대급 대형 호재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 차례 풀어드렸던 삼성의 10년 만에 OLED TV 국내 출시 발표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이슈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OLED TV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중에서도 OLED TV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거든요. 오죽하면 유럽 내에 최대 가전 TV 시장으로 꼽히는 독일에서 OLED TV 판매 비중이 3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OLED TV가 전체 판매의 3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가 되는 현상이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 트렌드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집콕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에서 뭘 할까 보니까 너무나 심심한 거죠. 그래서 TV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많이 보는데 그때 마침 또 OTT 시장이 막 커져가면서 집에서 막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리모컨 조금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한 컨텐츠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TV가 기존에 보던 요 조그만한 TV를 보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번 기회에 큰 거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큰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 니즈와 그리고 삼성이 계속해서 그간 지적해 왔었던 버닝 현상을 LG전자가 계속 공들이면서 개선을 시키자 저게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삼성전자가 이제는 OLED TV에 보다 진심으로 뛰어든 모습을 우리는 또한 대형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애플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노트북, 메타버스 디바이스까지 OLED 탑재율을 늘리는 대형 호재가 있는 것이고 대형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간 진입하지 않았었던 TV 시장에서의 OLED TV를 채택한다라는 발표가 두 번째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지 않았던 디스플레이에서 탑재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자동차에서도 점차 전장화, 자율주행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침투율, 탑재율 자체가 높아지는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까지 나타나면서 구조적인 성장에 보다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존 OLED 패널을 탑재했던 스마트폰 TV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기존의 아이폰에서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전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고, 삼성은 여기에 더해서 폴더블 폰으로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커진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 이를 또 중국의 대다수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커져가는 만큼 여기에 탑재되는 패널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니 그 패널을 만드는 업체의 이익이 점차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OLED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마음 같아서는 하나의 대장주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영상에서 하나의 종목만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 종목이 또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투자를 같이 해볼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안 좋게 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대장주를 콕 집어서 같이 공부하는 건 멤버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개 영상으로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OLED 소재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쪽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중장기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OLED 소재가 뭐예요? 이것도 제가 2차전지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차전지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셀 업체와 그 다음에 소재 업체와 그 다음에 장비 업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살펴보시거든요. 셀 업체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LG엔솔, 삼성 SDI, SK온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그 소재 업체는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주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셀 업체한테 판매한 업체들,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동박,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이 다 소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2차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주요 핵심 물질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2차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PNT, DNT,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요거를 OLED 디스플레이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셀 업체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업체, 크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주요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소재 기업에 속하죠. 이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 업체들이 있고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RGB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LCD에 비해서 OLED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을 나타내는 소재가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특징입니다. 내가 붉은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붉은색 소재가 켜지고 다른 건 꺼지고, 검정색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다 꺼지고, 파란색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파란색만 켜지고,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OLED인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소재를 만드는 소재 업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노트북으로 향해 갈 때 또 가장 큰 특징점이 뭐냐?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한 번 사면 약정 기간에 맞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태블릿과 노트북 한 번 사면 몇 년 정도 쓸까요? 평균적으로 4, 5년가량 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비해서 2배가량 수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수명이 짧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러한 주된 소재들이 스스로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만큼 얘네가 계속 달 거 아니에요. 닳다 보니까 얘네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에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예를 들어 파란색이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초록색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색깔을 나타내는 소재에서 파란색이 유난히 수명이 짧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태블릿,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소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술력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느냐? 바로 투스택 텐덤입니다. 뭐냐면 OLED 발광층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하나의 소재에서 파란색의 수명이 닳다 하더라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거를 여분 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은 길어지고 밝기는 더 증가한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OLED 소재가 거의 더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소재 업체는 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재 업체 단에서의 실적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라인 예상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즉 이 패널 업체들이 기존 6세대 OLED를 대체할 8.7세대 OLE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대가 뭐냐? 바로 패널을 만드는 원장의 크기가 기존 거보다 배로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요즘 피자를 보면 하나의 피자에 여러 개의 맛이 이렇게 막 정해져 있죠. 여기는 불고기 맛, 여기는 페퍼로니, 여기는 핫치킨, 여기는 뭐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자에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피자 먹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피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조각조각 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불고기 맛, 여기는 페퍼로니 맛, 여기는 파인애플 맛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맛을 나타내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도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원장, 즉 하나의 도어를 이렇게 얇게 핀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만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이폰 만들 거야. 여기는 내가 갤럭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도우를 막 빚어가지고 여기는 불고기, 여기는 파인애플 해가지고 이거를 한 대로 이어서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큰 도우, 원장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분지어서 쓰고 하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스마트폰만 만들면 됐었는데 어떻게 태블릿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만큼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도우의 사이즈가 기존은 예를 들어 뭐 미디움 사이즈였다면 이게 라지 사이즈 내지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요거를 만들려고 했던 6세대가 아니라 8.7세대 요거 대비해서 2배 이상 커지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그만큼 또 필요하겠죠. 왜? 예를 들어 만들 때 필요한 뭐 틀이라든지 아니면 오븐이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딱 얘에 맞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사이즈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의 사이즈나 역할까지도 계속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의 발주 사이클이 조만간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맞겠지만 당장에는 또 크게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게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썼던 거를 태블릿, 노트북에 쓸 거야 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아직 이 스마트폰 기존의 시장이 죽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TV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스마트폰과 TV 수요가 죽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까지 더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근에 이슈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같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채널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종목을 다이렉트로 알려드리기에는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부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점점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 응원의 하트를 뿅뿅 직접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